자,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아마 그 원격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실험은 이대로 가다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뭐 비대면이니까 뭐 특히나 실험 관련된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다가 그다음에 대면이라 하더라도 실제 로봇은 한 대만 있고 제한적인 대면 수업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험 계획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 진행 사항 보면서 결정되는 대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험을 한 5주 정도를 실험을 할 생각이었는데 실험이 지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론 수업 쪽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인버스 키네마틱스 그리고 뉴머리컬 메소드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그 예제들의 여기서 오늘 설명드릴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짧게는 얘기 드렸습니다만 실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생겼는지 이 이론 수업 토대로 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봇 쪽에서 그 앞서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렉처 6에서 6번째 렉처에서 이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포워드하고 인버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 쪽을 이걸 원래 이 수업에서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널리티컬 솔루션, 여기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이라 하면 뭐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한마디로 손으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걸 어떻게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푸는가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로봇공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짧게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어널리티컬 솔루션, 손으로 푸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에 있는 뉴머리컬 메소드,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렉처 6 여섯 번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표현한다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게 있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말 그대로 포워드, 앞쪽, 전방에 있는 이런 거라 방향이 앞쪽 방향, 원래 있는 방향 쪽으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정기구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녀석은 특징이 각도를 집어넣으면 이자요드 스카라 타입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가 이자요드 스카라 로봇은 관절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관절 각도 두 개를 넣으면 위치가 이거 움직이면 요 끝단이 현재 XY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정기구학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녀석은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관절 스페이스, 관절 벡터가 들어가면 위치 벡터, 끝단의 위치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수식은 뭐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X는 L1 C1, L2 C12, Y는 L1 S1, L2 S12, 뭐 약어로 표현하면 S1, S12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걸 우리는 대충 이런 식으로 푼다, 뭐 수치 해석적으로도 푼다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를 드렸을 뿐, 이 녀석의 내부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수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계속해서 로봇을 가지고 뭔가 움직여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해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등장을 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제대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일부는 뭐 저희과 학생의 경우에 로봇공학에서 배우시는 내용도 일부 나옵니다만 실제로
3학년 로봇공학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로봇공학에서 다룰 때는 2자유도, 3자유도 이 정도 수준만 다루는데 여기는 로봇이 실제 6자유도이기 때문에 6자유도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뤄야 돼서 이 부분을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전기구하기 각도가 들어가면 위치가 나오는 것인데, 인버스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역기구학이라 부르고요. 기구학입니다. 그래서 기구, 어떤 기구를 사용할 것이냐의 기구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걸 영어로 듣나 한국말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듣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구학이란 용어 자체가 기구, 한자로는 제가 쓸 수는 있지만 지금 펜이 안 보여서 한자로 저도 쓰지도 못하고요. 너무 어려운 한자식 표현들인데, 이유는 이거를 이제 누구죠? 일본 애들이 먼저 이거를 책을 만들었고, 그걸 옛날 분들이 갖다가 카피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구학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저는 아직도 기구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키네마틱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나 한국어로 보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각종 자료들 참고하실 때는 영어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역기구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의 특징은 거꾸로예요. 얘가 관절이 들어가면, 각도가 들어가면 X라고 하는 끝단에 위치가 나오는 반면, 얘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위치를 집어넣으면 각도를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역기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먼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로봇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요만큼 움직였더니 이 끝단의 좌표는 얼마더라 라는 것을 좀 쉽게, 그나마 쉽게 이걸로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요 위치에 로봇이 꼭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로봇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는 이걸 움직여서 여기에 로봇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때의 각도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걸 거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세타1, 세타2가 어떤 특정한 값이 있을 텐데, 이거를 손으로 풀어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뉴머리컬 메소드라고 불리는 수치 해석적 기법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XY라는 점을 주어주면 그걸 만족하는 각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수식이고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위에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하셔가지고 심벌릭 연산으로 풀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쉽게 말하면 밑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일 때는 세타1과 세타1, 2 요 값들을 알고 있을 때 대입을 하면 L1, L2는 길이니까 X하고 Y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X하고 Y는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때 세타1과 세타2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본능적으로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펜이 어딨냐. XY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5, 이 값이 5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L1, L2가 각각 5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타1과 세타2를 구하려고 보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X 더하기 Y는 5고, 뭐 X 빼기 Y는 마이너스 5고,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셨다면 이거는 풀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해서 이 세타1, 2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코사인과 사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고 평탄치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수식만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L1, L2가 5니까 이 문제를 좀 쉽게 다 똑같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별로 낫지 않고요. 세타1이 각각 코사인 사인에, 그리고 세타1 더하기, 심지어 더하기 세타2가 코사인 사인 안에 각각 들어가 있다 보니
이 소식을 풀어내는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긴 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식이 좀 되게 복잡한데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뒷페이지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봇공학에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우리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매트릭스를 그냥 곱해놓고서 마지막에 심벌릭 연산으로 풀어버리면 한 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건 쉽고요. 얘의 경우에는 풀어내는 게 한 100배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쉬운 예제가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이고 이 녀석을 어떻게 푸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을 구한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뒤집어진 결과물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보실 때 놓치면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L1, L2도 있고 사인, 코사인, XY도 있고 와,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 본 이후로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풀 때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 상수이고 무엇이 미지수, 변수, 베어리어블인가를 되게 꼼꼼하게 잘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수식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제 거꾸로 푸는 거라 x, y가 기분값, 주어져 있는 값이고요. 쉽게 말하면 얘들은 상수입니다. 3.14, 2.85 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것이고 L1, L2는 주어져 있는 값이죠. 로봇의 팔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1, L2는 뭐 쉬운 예제로 뭐 5, 5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1, 2를 구해내는 것, 세타 1, 2를 구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너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 풀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타 1, 세타 2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x 더하기 y는 1, 뭐 x 빼기 y는 마이너스 0, 뭐 이런 수식을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얘들을 y를 없애거나 x를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두 개 더해버리면은 얘는 2x만 남고 y가 사라져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x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한 수식에다 쉬운 식 여기다 대입하면 x는 x 빼기 y는 0이니까 x, y가 같을 거라서 x도 0.5, y도 0.5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연립방정식 푸실 때 이런 방법론과 비슷하게 풉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풀려고 보면 세타 1과 세타 2가 한꺼번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를 없애려고 보니까 더하기 빼기만 해서는 없앨 수가 없죠. 세타 1이 코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 1 안에 요 코사인 안에 세타 1하고 세타 2가 더해져 있다 보니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해서는 얘들을 더 이상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많이 쓰이는 기법들 중에 하나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수식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수식을 제곱을 하고 밑에 있는 수식을 제곱을 하면 x제곱, y제곱 얘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지금 그대로 풀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오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와서 자, 여러분들 a 더하기 b의 제곱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가 하나 중간에 더하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 더하기 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수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풀 때는 그냥 뭐 쭉쭉쭉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수식에서는 좀 쉽게 생각해서 이거는 a제곱 그리고 b제곱이 두 개가 있고 2ab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1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은 L1 제곱 더 L1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부터 먼저 제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L2 코사인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L2
코사인 제곱 세타 1 더하기 세타 2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2ab 앞부분에 2가 나왔고 얘하고 얘를 곱해야 되죠. 그럼 L1과 L2 앞에다 써놓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L1 사인 제곱 L2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L1 사인 세타 1의 제곱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네, 요게 A제곱에 해당하겠죠. 그럼 B제곱 L2 제곱 더하기 사인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사인의 제곱입니다. 요게 끝나고 이제 EAB 파트가 필요하니까 얘하고 얘 곱하면 L1 L2 곱하고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곱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편해졌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아까 얘기드린 이 성격이 들어갑니다. 양쪽에 이걸 이제 지울게요. 제곱을 하고 나서 보니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x제곱하고 y제곱을 더하니까 L1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L1 제곱 사인 세타 1의 제곱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이 있죠.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이 되니까 앞부분에 있는 L1 제곱 뒷부분에 앞부분에 있는 L1 제곱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얘네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간단하게 L1 제곱만 남습니다. 간단해졌죠. 자, 다음은 이제 두식 여기는 L2 제곱 코사인 제곱 L2 제곱 사인 제곱 두 개 합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각도가 얼마이든 간에 1이 나오니까 L2 제곱만 남습니다. 이 두 가지 뭉치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 녀석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이 L1 L2 있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요거 두 가지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코사인 수식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 페이지 끼어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보통 뭐 이과 수학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과 수학을 모르시면 오늘 여기서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가물가물 이제는 잊어버려도 되는 수식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다시 이 수식을 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쯤 되면 이제 잊어버렸던 기억도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올 때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빼기이면 여기가 플러스 기호로 바뀌고 여기가 빼기이면 여기가 빼기가 되는 수식.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거고,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울 때는 이런 걸 배워서 뭐에 써먹나, 평생 내가 이런 걸 쓸 일이 있을까, 이런 걸 왜 배워 하는데 로봇공학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걸 배웠던 겁니다. 사실상 제가 공대 관련해서 이 수식이 많이 쓰이는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 찾아봐도요, 평생 20년 넘게 봤을 때 로봇공학 외에는 쓰이지 않는 수식인데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요. 이 페이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제가 옆에다 써놓고서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코사인, 약어로 쓸게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식을 보시면 얘네 두 개를 더하잖아요. 더하는 거네. 여긴 빼기인데 코 사인 사인 이거잖아요. 얘네 두 개를 더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수식이 빼기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L1, L2를 빼고 나면 코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 수식대로 요게 세타 1, 요게 베타가 되겠죠. 그죠?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세타 1 빼기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얼마인데 얘네 두 개가 또 지워지죠. 간결해지고 있죠. 그리고 세타 2만 남습니다. 그러면 요 수식대로 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면
앞에 있는 세타1과 뒤에 있는 걸 빼야 되니까 이 수식은 L1 L2 코사인 세타1 빼기 세타1 플러스 세타2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 쉽게 정리하면 L1 L2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가 붙겠죠. 근데 코사인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역시 또 고등학교 때 지식인데 여기는 전부 다 여기는 얼싸 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탄젠트 코사인 각각 플러스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1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1하고 같죠.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0도일 때나 마이너스 30도일 때나 값이 똑같죠. 네?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1이 코사인 세타1하고 같기 때문에 이 수식은 마이너스 프로가 사라지면서 L1 L2 코사인 세타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칠판에 써져 있고요. 칠판이 아니라 팁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요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요 수식으로 써져 있고, 이건 되게 복잡하지만 L2가 됐고, 이건 되게 복잡하지만 L1이 됐습니다. 이제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 이 수식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x제곱,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상수와 같다고 했죠. 얘네 두 개 x, y는 상수니까 얘 상수고요. L1, L2 상수이고요. L1, L2 역시 상수니 얘는 잘 풀면 코사인 세타2가 특정한 값이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2를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사실 얘는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코사인 세타2는 그냥 숫자가 되겠죠.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구했으면 좋겠는데, 세타2가 플러스 각도도 있고 마이너스 각도도 있잖아요. 근데 코사인은 항상 부호가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2는 코사인 세타2하고 같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서 세타2의 부호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2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고, 근데 코사인 세타2는 이런 값이 나와서 거꾸로 보통 많이 아크 탄젠트를 쓰거든요. 코사인 세타2가 이러니 사인 세타2는, 사인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코사인 대신에 사인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수식을 바꿉니다. 그럼 사인 세타2는 경우가 몇 개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수식을 풀면 코사인 세타2는 한 가지 값이 나오지만 사인 세타2는 기호가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여기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슴풀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값은 이렇게 되고 사인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 마지막 아크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함수를 뜻하고요. 모든 공학적인 컴퓨터 랭귀지들을 보시면 다 아크 탄젠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인데 이걸 줄여서 A 탄젠트라고 부르고 있고,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아크 탄젠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어떤 랭귀지는 여기가 Y이고 여기가 X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랭귀지는 이게 가끔은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토타입, 함수 프로토타입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탄젠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알고 싶다면 x는 이만큼이고 y는 이만큼일 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바로 이 부분에 x, 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분모, 이게 분자로 서로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뭐 파이썬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디가 X고 어디가 Y다라고 함수 프로토타입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랭귀지가 뒤집어져 있냐고요? 제가 오래돼서 까먹긴 했는데 자바였던가 델파이였던가 어떤 게 하나가 뒤집어져 있어서 옛날에 대형 실수를 한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크 탄젠트 계열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크 탄젠트 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여러분들이 쓰기에 곤혹스럽게 만드는 녀석들인데요.
탄젠트의 특징상 보시면은 탄젠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 탄젠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180도 지점을 통과해서 180도를 넘어가면 또 플러스인 영역이 나오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탄젠트는 특히나 이 아크 탄젠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크 탄젠트는 범위가 0에서부터 세타가 360도 즉 2파이까지 있는 거고요. 아크 탄젠트 2는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 즉 마이너스 180도에서부터 플러스 18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경우에는 플러스 각도와 마이너스 각도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크 탄젠트인 0에서 360도 사이를 쓰지 않고요. 아크 탄젠트 2를 써서 마이너스 각도가 나오는 탄젠트를 씁니다. 그래서 최종 수식에 보시면 아크 탄젠트 2라고 제가 써놨고 이게 분모, 이 녀석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2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2 요 수식에서 이 상수 덩어리에서 구했고 이거를 다시 1 빼기 제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플러스인 값을 쓰거나 또는 마이너스인 값을 쓰게 되면 플러스인 값을 쓰게 되면 세타2가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인 녀석을 쓰게 되면 세타2가 마이너스인 녀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겨우 이렇게 복잡하게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세타2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세타1도 구해야 되겠죠. 아쉽게도 세타2는 구하기가 쉬운 반면 이게 쉬운 거고요. 세타1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타1의 경우에는 원래 수식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x는 L1 C1, L2 C1, 2 포드 키네마틱스죠. y는 L1 S1, L2 sin 1, 2 포드 키네마틱스 원래 이 수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타2는 현재 구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세타1을 어떻게 구할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식을 이제 다시 잘 보니까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요 수식을 오늘도 어김없이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자, 요 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세타2는 구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어떻게 하든 분리를 해서 세타2를 세타1하고 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풉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잖아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분해하면 코사인 1 코사인 2 빼기 여기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사인 1 사인 2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쉽습니다. 자, 근데 이제 C2, S2는 우리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 수식은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도 똑같은 형태로 풉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사인 1 코사인 2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1, 2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1 사인 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요걸 이제 지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2, 사인 2는 이미 상수로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수식을 이제 분리 분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수식은 L1 C1이 있고 코사인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같이 합쳐볼까? 이렇게 된 수식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된 거를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얘하고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코사인 1이 있는 것끼리 합쳐놓은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1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코사인 1으로 모으고 사인 1으로 모아놨더니 수식이 이제 요건 그대로 여기 썼고요. 자, 이런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1, 사인 1, 사인 1, 코사인 1. 이 안에 있는 숫자 뭐예요? 코사인 2와 사인 2를 우리가 상수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상수가 되겠고 요 부분도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요 녀석을 상수 K1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상수 K2라고 하면 C1 K1 빼기 S1 K2 S1 K1 플러스 C1 K2 이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 상태를 또
코사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사인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K1, K2는 각각 상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면 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까?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K1, K2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K1이 X축에 가 있고 K2는 Y축에 가 있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때의 각도는 감마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K1제곱 더하기 K2제곱해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R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을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이렇게 놓게 되면 R분의 K1은 코사인 감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R분의 K2는 사인 감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삼각형을 도입을 했더니, 자, K1은 뭐예요? K1은 R분의 K1은 코사인 감마가 될 것이고요. R분의 K2는 사인 감마가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K1은 R 곱하기 코사인 감마다. 그래서 K1을 없애버리고 K2는 R 곱하기 사인 감마다. K2를 각각 없애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수식이죠. 방금 전에 얘기드렸던 K1은 R 곱하기 코사인 감마, 그죠? K2는 R 곱하기 사인 감마라고 해서 K1, K2를 여기에서 제거를 이 수식으로 하게 되면 띵, 이런 수식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K1, K2가 전부 다 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빼놔서 R분의 X, R분의 Y라고 해놨어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건 코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사인이 됐죠. 코사인, 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합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코사인 빼기는 얘네들 앞서서 했던 이 수식하고 또 똑같죠. 그래서 감마와 세타원을 합쳐서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사인, 코사인의 합이기 때문에 사인, 감마 더하기 세타원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복잡한 삼각형을 도입했는지 이해가 좀 가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K1이라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싶은데, K1이 코사인이 되면 그리고 K2가 사인이 되면 위에는 코사인의 더하기가 되겠고 밑에는 사인의 더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제안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 왔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X는 XR, X 오브 R은 코사인 감마 더하기 세타원, R분의 Y는 사인 감마 더하기 세타원. 그러면 자, R 아는 값이죠. K1 제곱 더하기 K2 제곱이고, 그래서 R분의 X는 상수가 되겠고요. R분의 Y도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 알고 있고 사인 값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감마 더하기 세타원은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도 사라져 버렸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표현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탄젠트를 구했기 때문에 X하고 Y를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마 더하기 세타원을 아크탄젠트로 써서 또 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아크탄젠트 2를 씁니다. 근데 그냥 기호로 보시면은 탄젠트의 역함수, 여기 2라고 쓴 거는 아크탄젠트 2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크탄젠트 2에 X하고 Y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감마 더하기 세타원이 나왔죠. 그러면 감마는 뭔데? 라는 질문이 이제 또 나오죠. 감마는 뭐냐면 여기서 K1분의 K2를 통해서 탄젠트 감마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세타 1은 감마가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표현되겠고, 감마는 뭐냐? K1분의 K2에 대한 아크탄젠트 2를 써서 구합니다. 이게 바로 세타 1을 마지막으로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칠판에 이건 뭐 설명할 때마다 칠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최종적인 값을 보니 세타 1은 XY의 상수가 되겠고요. 그걸 아크탄젠트 2에다 넣고 빼기가 나온 이유는 감마가 여기 있어서 감마가 넘어가서 빼기가 등장을 했고,
다시 감마는 뭔데 K1분의 K2니까 아크탄젠트 2를 써서 K1, K2 계산합니다. K1, K2는 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앞서서 이게 K1, 이게 K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면 세타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구했던 세타2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세타2를 여기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L1, L2, 코사인 2, L2, 사인 2, K1, K2가 구해지니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지막으로 세타1이 나옵니다. 되게 어렵죠? 예,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에 아씨 나는 안 할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저도 이거 유도하라 그러면 가끔씩 헷갈립니다. 1년에 유도할 일이 한 3번은 있는데 3번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다가 보면 중간에 어떻게 했지? 하고 순간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 복잡한 수식이고요. 보통은 그 로봇공학 많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유도하는 게 중간고사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이걸 다 외워서 유도하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뭐 중간고사는 우리는 이미 봤고, 그리고 뭐 항상 저는 뭐 시험 손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 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보통 또 숙제들로 많이 내드리곤 합니다. 여기 따로 숙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대입을 하면 이걸 어디다 쓰는 것이냐, 아까 제가 말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포워드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사례, 지난번에 스칼라 1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만 있었습니다만 스칼라 2 안에 보시면은 이 코드를 방금 전에 했던 어디 갔어요? 세타 2 먼저 구하고 세타 1을 구하는 이 수식을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함수로 녹여 넣었고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코드 보시면 똑같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은 어떻게 하냐?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미 써왔죠. 세타 1, 세타 2를 넣으면 좌표 XY가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 2.fk에 90도 90도 하고 넣으면 로봇팔이 이렇게 90도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뒤쪽을 향하고 있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원점이고 L1, L2를 각각 5라고 제가 대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세타 1이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90도 꺾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손으로 풀어보지,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이게 길이 5고 이게 길이 5니까 이 좌표는 얼마예요? 여기가 원점이라면 마이너스 5,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거는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길이 5니까 y가 5 나올 거고 90도 꺾고 또 90도 꺾어서 x가 이쪽 방향을 향하니까 원점 대비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입해서 90도 90도 넣어보면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의 결과로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가 나왔는데 지난 맨날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R, T, 0, 1이고 얘는 총 3 곱하기 3 형태, 여기는 3 곱하기 1 형태이다 보니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이게 Z좌표죠. X, Y, Z. 여기 마지막 1은 호모제니티 1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5라고 결과가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거꾸로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 마이너스 5하고 5를 X, Y를 알고 있으니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세타 1, 2가 90도,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90.0, 90.0 하고 아주 예쁘게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고요. 각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고 위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래의 각도가 나오는 관계예요. 이거 그냥 이 자체로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로봇이 있는데 이 좌표까지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 그때의 각도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써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복잡해서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